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AI 기반 검색 데이터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제 이야기에서는 AI 이야기를 하지만 AI가 도드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AI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는 일을 시간을 단축시켜 주거나 내가 귀찮아하는 일을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하고 계시는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검색 데이터인가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의 데이터를 들고 계신가요? 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SKT나 KT 같이 엄청난 유저 베이스를 가지고 계신 기업들의 경우에는 고객 데이터가 엄청나게 큰 기업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고객 데이터가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성장을 하려면 현재 우리 고객이 아닌 우리를 모르는 미고객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인가를 잠깐 보면요. 사실 우리가 들고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주로 웹로그 데이터, CRM 데이터, CDP 데이터 등이 결국 기업에서 직접 들고 있는 데이터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쓰는 사실은 구글 어널리틱스, 아도비 어널리틱스, 그거 이외에 스노플레이크나 트레저 데이터, 여러 가지 그 툴들을 써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셔서 만들고 계시는 것들이 사실은 다 이쪽에 있는 데이터들이죠. 근데 이 데이터들이 본질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객의 수에 제한되는 데이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미고객의 데이터가 그 안에 담겨 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답이 없죠. 사실 그러다 보니 답답해서 우리가 만나러 나가면 누굴 만납니까? 리서치 회사들을, 전문가를 부르죠.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가져오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FGI나 서베이나 패널 조사를 통해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전히 샘플 데이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사실 많은 고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게 이제 오른쪽이죠. 미고객들의 데이터는 어디에 있는가? 그럼 소셜 데이터나 서치 데이터 안에 담겨져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사실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 소셜 데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오랜 동안 익숙하게 봐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바이어스가 심하고 또 개인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너무 커서 실제 중요 결정에 쓸 수 없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곡이 없는 전수 데이터인 네이버와 구글에서 한국 5,175만 명이 검색한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브랜드 키워드가 뭡니까? 브랜드 키워드는 우리 회사 제품, 우리 회사 명으로 검색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색을 할 때 어떤 제품을 검색을 하는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제품 이름을 검색을 할 때 어떨 때 하죠? 내 마음에 무력이 가득 찼을 때 검색하죠. 사지도 않을 건데 그냥 시간이 남아서 검색하지는 않습니다. 안다고 검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지했다고 검색하는 게 아니라 사고 싶을 때 검색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직관적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많은 광고주들이 TV 캠페인을 끝내고 나서 성과를 측정을 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TV 광고를 집행하고 캠페인을 집행하고 뭐가 성과야라고 했을 때 의외로 되게 엉뚱한 답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거래처나 이런 주변 사람들이 텔레비 광고 나오던데요. 이런 걸로 뭔가 성과를 느낀다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좀 내려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SNS나 인게이지먼트가 올라간다. 여기서 이제 좋아요 같은 게 늘어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비즈니스를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납득하기가 어렵죠. 근데 성과를 뭘로 지금 보고 있냐면 상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검색 수의 증가를 통해서 실제로 성과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저도 광고 대행사 출신이지만 광고 대행사에서 가져오는 GRP나 세대별 GRP를 가지고 그거 시청률만 가지고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 판단하기 되게 뭐하잖아요. 그렇다고 매출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
어떤 중간 지표가 필요할 텐데 그때 가장 명확하게 우리가 성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브랜드 검색 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보는 거냐? 이렇게 보는 거죠. 캠페인이 예를 들어서 3개월, 4개월 동안 진행됐다면 해당 캠페인이 진행되기 3, 4개월 동안 실제로 우리 브랜드의 검색 총량과 캠페인이 시작되고 유지된 기간 동안의 총량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추가된 검색량, 브랜드 검색량이 결국은 캠페인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발생한 검색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사용했던 여러 가지 매체에서의 노출량으로 나누면 각 매체마다의 효율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검색량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것을 통해서 캠페인의 성과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검색 데이터는 객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던 동일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share of search, 즉 검색 볼륨 쉐어가 올라가면 약간의 타임 렉은 있지만 반드시 매출도 따라 올라간다는 게 거의 인상적으로 밝혀진 내용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검색량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도 빠르고 즉 검증이 빠르다는 것이고, 그리고 단순합니다. 대표님도 이해하실 수 있고 이사님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잡한 GRP 같은 걸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제는 오히려 검색량이라는 걸 가지고 캠페인의 성과를 논해도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브랜드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검색 쿼리입니다. 검색 쿼리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입력하는 키워드를 말하는 거죠. 근데 키워드의 한국어의 4%가 한 단어고요. 96%가 두 단어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96%의 단어들의 구성을 보면 앞쪽에 대상 키워드가 와요. 뭐죠? 욕구, 고민의 대상입니다. 구매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남자 스킨 추천에서는 구매하려는 게 뭡니까? 남자 스킨이죠. 얘가 욕구의 대상이에요. 대상 키워드고, 추천은 뭐냐면 내가 지금 왜 검색하는지, 내가 고객 여정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밑에를 보시면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향수, 여기에서는 그럼 대상 키워드는 뭘까요? 당연히 남자 향수가 대상 키워드고, 이 사람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검색을 하고 있는 거죠? 여자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에게 선물하려고 하는 상황인가 보다, 이런 걸 추측할 수 있죠. 이런 키워드들이 뭐다? 뒤에 따라오는 의도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검색 키워드를 분석하고 의도와 이것 대상을 나누면 소비자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는 국내의 모 남성 화장품 메이저 메이커 중에 한 곳이 진행한 것인데요. 실제로 남성 화장품 시장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여러 리서치 회사를 불러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남자들이 화장품을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환절기에, 딱 지금 같은 때 면도하다 보면 피부가 빨개지거나 거칠어지고 수분이 없어서 이렇게 뻑뻑해지는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루밍 시장, 그러니까 로션이나 이런 게 그럴 때 필요해요. 애프터 쉐이브가 이럴 때 필요해요 같은 이야기들이 주로 설문 결과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대표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너무나 뻔한 이야기고 이거 하려고 이 리서치를 진행한 게 아니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대판 싸우고 쫓겨났대요. 근데 리서치 회사가 첫 번째 쫓겨나고 두 번째 회사도 똑같은 이유로 또 쫓겨난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다른 데이터를 보는 회사를 찾다가 저희를 만나시고, 저희가 네이버의 검색 데이터와 구글의 검색 데이터를 다 모아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상과 의도를 구분해서 정리를 했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1등이 향수입니다. 20대, 30대는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향수였고요. 40대, 50대는 아저씨 냄새가 난다는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서 공포감에서 씹는 향수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두 번째는 의외로 남자들이 얼굴 흉터가 많아서 그걸 걱정해서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업과 관련된 시장이 두 번째로 컸고, 세 번째가 남자들은 스킨 따로 로션 바르는 게 이게 뭐야, 선블록도 따로따로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올인원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런 것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검색 키워드, 쿼리만 분석해도 저런 엄청난 시장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 경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맥주 효모를 검색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연이어서 검색한 두 개의 경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위쪽 경로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맥주 효모를 뭐 때문에 검색한 사람들이죠?
영양제로서 맥주 효모를 구매해 보려고 생각하고 검색하는 사람인데, 밑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뭘까요? 탈모죠. 탈모 방지, 탈모 예방 등을 하고 싶은 마음에 맥주 효모를 검색한 거예요. 자, 우리가 맥주 효모를 사용한 모든 사람들에게 광고안을 낸다면 이 두 개의 페르소나는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광고 크리에이티브가 나갔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크리에이티브로 다른 메시지가 나갔었어야 되는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키워드, 즉 부분일치로 광고를 걸었다면 이게 무조건 똑같은 메시지가 나갔을 거예요. 그죠? 자, 실제 소비자들은 경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어, 무엇을 하고 싶어를 말해줍니다. 즉 검색 경로를 우리가 따로 모아서 분석하고 그걸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소비자의 페르소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 저렇게 지나간 두 개의 경로를 자동으로 클러스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클러스터링 한 것을 지금 왼쪽에 보시면 저렇게 박스 안에 텍스트가 바글바글하게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AI가 저 안에 있는 경로를 분석하고 그 경로에 있는 키워드와 그 키워드로 검색된 결과에 나오는 컨텐츠를 읽고 나서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이런 컨텐츠를 읽는 사람이라면 이런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AI가 해설을 해주는 겁니다. AI, 생성형 AI는 끊임없이 그때그때 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주제를 누군가 물어보면 바보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리적으로 뭔가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쓸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그가 마음대로 말을 만들어낼 수 없도록 끊임없이 액추얼 데이터를 피드하면서 이탈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한 방식은 AI가 실제 소비자들이 검색한 검색 키워드 시퀀스와 그 시퀀스를 통해서 실제로 보게 되는 컨텐츠를 모두 다 읽히고 나서 분석을 하게 한 거예요. 따라서 굉장히 정확한 것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저희가 지금 브랜드 키워드, 그 다음에 검색 쿼리, 그 다음에 시퀀스 세 개를 이야기했고, 네 번째는 뭐냐면 검색 클러스터입니다. 검색 클러스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할 때 그 직전에 사용했던 두 개의 키워드, 직후에 사용하는 두 개의 키워드를 다 모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서처럼 지금 베이킹소다를 검색하는데 그 전에 짜장면을 검색하거나 비트코인을 검색하진 않겠죠. 그죠? 베이킹소다를 검색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관련된 것들을 붙여서 검색했을 거예요. 그렇게 검색한 모든 것들을 묻고 같은 의도, 아주 연관된 행동으로 클러스터링을 하고 나면 오른쪽 같은 다양한 블록들을, 그러니까 그룹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그룹에다가 AI를 통해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AI가 또 하나 제일 잘하는 건 엄청난 노가다를 반복해서 하는 걸 잘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네이밍을 하는 걸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사실은 데이터 정리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에 네이밍에다 많은 시간을 쓰는데요. 저 네이밍도 굉장히 규칙만 잘 정해주면 저렇게 잘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 세그먼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요. 보시면 베이킹소다와 관련해서 뭐가 나오죠? 화장실 청소, 그 다음에 흰옷 세탁, 과일 세탁, 제빵, 그 다음에 세탁기 청소, 탈취제 같은 것들이 나오죠. 저게 뭡니까? 저걸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 즉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를 소비자가 떠올리게 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그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서 잠깐 좀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 예를 들어서 치약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건 치약을 가지고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보시면 잇몸 케어 치약을 찾는 그룹, 그 다음에 미백 치약을 찾는 그룹, 불소가 많은 치약을 찾는 그룹, 불소가 적은 걸 찾는 그룹, 계면활성제가 있는 걸 찾는 그룹, 굉장히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들이 묶여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걸 떠올릴 때 특정한 치약 브랜드가 떠오르는가? 그러니까 저런 순간 하나가 특정 브랜드들이 고객의 인식 안에 우리 브랜드를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저걸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고요. 사실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는 바이런 샤프 교수님의 한국에서는 아마 브랜딩의 과학이라는 책으로 나온 곳에 자세히 소개도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STP나 포피만 가지고 이야기하던 것과 조금 결이 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근데 특히 매스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고, P&G 같은 곳에선 아주 오래전부터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컨셉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서 CEP를 찾아낼 때 그걸 찾아내는 프레임으로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Why, where, with whom, with what.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피자를 보면 옆에 무슨 음료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막걸리인가요? 아니죠. 콜라가 있어야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치킨이 있어요. 그럼 그 옆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죠? 맥주가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한 어떤 상황이 있으면 어떤 거가 필요해라고 떠올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with what, with whom, 누구랑 쓰는 거지? 뭘 하면서 하는 거지? 이런 걸 가지고 데이터에서 찬스, 기회, 세그먼트를 찾는 건데요. 사실은 이 일을 아주 잘하는 회사가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삶에 들어와서 목이 마를 때, 행복할 때, 피곤할 때 매 순간마다 콜라를 마셔야 돼를 설득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CEP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겁니다. 성공하는 브랜드들은 대부분 다양한 CEP, 많은 개수의 CEP를 들고 있고요. 시장 엔트리를 하는 회사들은 하나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저렇게 CEP들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어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지금 했습니다. 사실 저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하루 24시간 내내 스마트폰을 들고 생활합니다. 그 덕분에 예전에는 미디어를 순차적으로 소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디어를 병행적으로 소비합니다.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팝업 스토어에서 스마트폰을 쓰고, 다이소나 올리브영의 매대 앞에서 구매 직전에도 스마트폰을 씁니다. 구매 여정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다른 미디어가 동시에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에, 그 다음에 쿼리에, 그 다음에 경로에, 클러스터에 저렇게 많은 소비자 인사이트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검색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한 달에 네이버와 구글에서 검색하는 총량이 150억 번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의 개수가 1억 8천만 개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걸 정리를 사람이 하면 노가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AI를 쓰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조금 정리를 하자면 결국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브랜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물론 CRM 마케팅, 로얄 고객을 잘 커버하고 대응하고 브랜딩을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만, 성장하고 싶다면 끊임없이 미고객으로부터 유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미고객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까지 반절 동안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같이 공유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러닝 관련된 페이스북 보다 보면 요즘에 마라톤 완주했다 이런 거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열등감 느끼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실제로 이제 굉장히 얼마나 도대체 인기가 있는지 한번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러닝과 관련해서 네이버와 구글에서 검색하고 있는 총량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월 평균 러닝과 관련된 검색량이 470만 번 정도가 되고요. 연간 한 4천만 번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러닝화와 관련된 걸로 보시면 월 평균 한 135만 번 정도 검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온러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빠르게 쭉 치고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스위스의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 러닝화 중에 굉장히 유명한 건데 굉장히 압도적으로 성장을 해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이키, 그다음에 아디다스, 다양한 러닝화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 곡선들을 그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검색량 기준으로 했을 때 브랜드로 봤을 때 탑은 나이키, 그 다음 아디다스, 그 다음에 아식스, 뉴발란스 순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호카도 굉장히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검색어, 즉 브랜드 키워드들을 모으고 브랜드 키워드와 같이 붙어 있는 이 의도 키워드 부분을 정리하는 것만을 가지고도 시장을 분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중간 정도의 검색 볼륨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한 애들만 골라봤더니 저기 보시다시피 온러닝화와 그 다음에 말라트라고 하는 러닝화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알트라 러닝화라는 게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검색 볼륨이 큰 것만 주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진짜 좋은 인사이트는 중간쯤 되는 검색 볼륨에서 급상승하는 키워드에서 찾아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500에서 한 10만 사이에 있으면서 3개월 동안 빠르게 증가하는 키워드를 모아보면 그 안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이동해 가고 있는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연령대별로 좀 나눠서 같이 본 건데요. 보시다시피 20대 같은 경우에는 ABC 마트 러닝화 뭐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좀 눈에 띄는데 30대 40대는 되게 상식적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50대가 좀 신기해요. 저도 50대입니다만 K2 러닝화, 블랙야크 러닝화입니다. 이게 뭐죠? 이거 등산화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브랜드가 이거밖에 없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등산화에서 러닝화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식으로 키워드를 분석하는 것만을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걸 알아볼 수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정보, 특히 여기 보면 좀 재미있는 게 가운데 정보 탐색 중에서 보시다시피 계급도, 한국 사람 계급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등급 뭐 이런 걸 찾는 거죠. 러닝화를 사기 전에도 계급도를 체크해보고 사는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것들도 찾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고민 어떤 게 있는지를 보면 평발이나 과체중 같은 것들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만나서 운동화 사실 때, 러닝화 사실 때 뭐를 주의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내용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유행하는 키워드 중에 저속 노화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리스닝 마인드의 인텐트 파인더라는 곳에 노화를 넣고 검색을 했더니 그 중에서 지금 그 그래프를 보시면 쭉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게 뭐냐면 저속 노화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 4개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속 노화에 대한 관심들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저속 노화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검색 경로를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근데 검색 경로를 봤더니 저속 노화라는 단어를 처음에는 모르다가 노화가 느린 사람, 노화 시계, 노화 속도 관리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다가 저속 노화라는 단어를 검색 결과를 통해서 알고 저속 노화를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재미있게 정희원 교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서 그분이 주장한 내용들을 쭉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속 노화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것들을 찾기 위해서 밑을 보시면 저속 노화 밥, 그러니까 밥을 어떻게 지으면 저속 노화가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식단과 관련된 것들을 찾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먹는데 저속 노화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저속 노화 밥을 키워드 클러스터링 방식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정희원 교수님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그 영상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제 눈을 좀 더 끌었던 것은 저속 노화 다이어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저속 노화 다이어트라는 그 그룹 안에 있는 키워드들을 분석을 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화 방지와 치매 예방과 연관성이 있는 탐구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AI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상이 조금 이렇게 돌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렇게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 특정 그룹에 있는 키워드들과 검색 결과 페이지의 컨텐츠들을 읽고 종합적으로 키워드 군에 대한 분석을 저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은 뇌 건강과 관련된 식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 저속노화법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트렌드까지 해석을 해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들어가 보면 아까 제가 노화로 검색을 했을 때 되게 특이하게 20대 노화라는 단어 그룹이 있는 거예요. 토픽 그룹이. 20대부터 노화를 걱정하나 싶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20대 노화와 관련해서 뭘 도대체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실제로 여자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 다 포함해서 20대부터 노화를 막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실제로 보입니다. 키워드를 보시면 어떤 의도로 검색하고 있는지가 되게 명확하게 보이실 텐데요. 그래서 이 20대 노화와 관련된 것들을 다시 클러스터링을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면 주요 검색 결과 안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들 안에는 항산화 물질이나 또는 레티놀 제품과 관련된 사용법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20대부터 동안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CEP 분석까지 자동으로 해서 이 많은 토픽 군들 중에 브랜드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지들을 CEP 분석까지 해서 자동적으로 AI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로서 활용할 만한 그룹인지 아닌지 같은 것들 판단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AI가 직접 해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를 설명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AI가 우리 마케터들의 많은 짐들을 해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라면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라면에 대한 관심들이 특히 K푸드가 유행을 하면서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안을 들여다보면 한국에서 라면과 관련된 검색량 총량은 월 기준으로 740만 번 정도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으로는 8,600만 번 정도 검색이 되는데 1등이 신라면이 아니었어요. 보시다시피 불닭볶음면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신라면이 조만간 복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재밌는 건 전 3위 짜파게티였습니다. 짜파게티가 3위, 4위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라면의 나라 하면 사실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잖아요. 일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도대체 라면을 얼마나 검색하는지. 2억 번 검색합니다. 한 달에. 진짜 압도적인 숫자죠. 그래서 2억 번을 검색하고 연간 20억 번을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거는 우리가 말하는 라면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검색하는 건 분명히 실제 라면집, 일본식 라면집을 검색하는 키워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3위에 지로케 라면이라는 게 저렇게 수북히 야채랑 돈코츠, 그러니까 편육 같은 걸 쭉 넣어주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라면집들을 찾는 그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 안에서 한국식 라면을 찾는 볼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요. 보니까 한국 라면을 찾고 있는 검색량이 월 125만입니다. 한국에서 라면 검색이 700만 정도 되는데 일본에서 125만 정도면 굉장히 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국 라면을 검색하는 게 신라면이 연간으로 따지면 216만 번, 그 다음에 불닭이 84만 7천 번 정도 검색이 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안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검색량 중에 신라면 변형 레시피라는 검색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클러스터링을 해봤더니 신라면을 가지고 볶음밥 또는 냉라면, 부대찌개, 까르보나라, 아브리소바, 볶음면 같은 걸 만드는 다양한 것들이 컨텐츠화되고 퍼져가면서 저게 인기인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의 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되게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얼마나 한국 라면을 사랑했는지 일본 분들인데 수유중 매운 음식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기간 중에 신라면을 못 끊겠는 거죠. 근데 보시면 수유중 매운 음식이라고 검색한 분들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키워드 중에 수유중 신라면 이런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모유 수유 중에 신라면에서 매운 음식이 모유나 아기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거를 검토해 본다든지 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에 신경 쓰고 있는 엄마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내밀한 생각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검색 데이터를 볼 때 가장 큰 공포는 엄청난 노가다가 수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것들을 AI와 머신러닝 기반의 시스템들이 대부분 다 해결해 주고 있다.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실제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미고객을 이해하시는 지점까지 나아가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런 시스템으로 상품 기획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게 대략 한 80여 개 기업이고, 일본에서도 여러 회사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용하신다고 해서 리스크를 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많은 회사들이 쓰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게 사실 큰 한 80장짜리 리포트 안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리포트를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 QR을 제공해 드렸고요. 그 QR 안에 들어가시면 트라이얼 무료 버전을 가입하실 수 있는 링크도 있는데요. 오늘 가입을 하시면 내일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방금 보셨던 모든 기능을 풀리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릴 겁니다. 참고로 월 사용료가 720만 원이에요. 그런데 하루지만 지금 보신 이걸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는 허락을 할 거니까요. 꼭 한번 가입해 보시고 진짜 AI가 미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줘서 실제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